비실거리는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리죠. 침출수가 뻘겋게 강으로 유입되는 게 바람 받는 방향의 나무가 먼저 죽어요. 저기 물 나오는데 저기는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사는 낙동강 상류의 안동호. 언제부턴가 이곳에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이태규 씨. 그도 문제의 현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접촉되면 모든 산란을 올라왔던 잉어, 붕어들 아주 큰 고기들이 죽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여름에 이렇게 죽는 거 보면은 잉어라든가 이런 작은 고기들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댐에서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죠. 지난해 7월에는 물고기 떼죽음까지 발생했다는 호수. 빨리 보내고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당시 17,000여 마리의 물고기가 배를 드러낸 채 호수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 상황. 알 수 없는 죽음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실거리는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2달 정도 되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미 새끼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는데 매년 안동호를 찾는 철새까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태규 씨는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요 가득 들어있죠.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그때 작년 죽었는 새들입니다. 죽은 새, 저 외가리하고 새백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철새 사체는 무려 300여 마리. 하나씩 단번에서 바뀌었다가 하나씩 놔둬.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외가리. 어린 철새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태규 씨는 이런 현상이 안동호의 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금방 2달도 안 돼가지고 죽어나가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는다거나 여기서 이런 물 농사를 짓는다거나 생활 용수로 활용한다거나 식수로 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동호 인근의 옛기마을. 이곳 주민들 역시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폐사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누가 뭐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야 먹지. 그렇지 않니도 없어 안 먹어. 난 그벌레 안 먹지. 자꾸 그래 잘 죽어가 안 먹지 뭐. 걸레 봐가지고 엑기스 내들어가 야야 언제 하지 마라. 붕어 전부 다 기형아 생기고 그런 거는 뭐안 좋다고. 그래 우리 아들 해달라 해도 안 해줘. 저게 청양산인데. 안동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죽음들. 호수의 변화를 관찰해온 환경운동가 김수동 씨는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봤을 때 뭔가 이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김 씨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동댐과 지류가 다른 임하댐 부근의 살아있는 붕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안동댐 부근에서 잡은 물고기의 내장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입니다. 조사한 10개의 중금속 중 크롬과 납은 임하댐의 물고기보다 각각 21배, 25배가 많았고 특히 카드뮴은 32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상위에서 내려오는 중금속 찌꺼기 이러한 것들이 임하댐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나 조류가 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할까 그렇게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동호 상류에서 중금속이 떠내려왔다는 의혹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안동호의 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호수 밑바닥에 퇴적토를 채취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퇴적토를 채취할 장소로 주목한 곳은 낙동강이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시작 지점. 하천이 호수랑 만나게 되면은 유속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지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하천에서 같이 들어왔던 어떤 물질들은 그 호수가 시작되는 지점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안동호 상류에서 물길이 휘어져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가장 잘 고이는 지점인 도산서원 인근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서원 앞 각기 다른 세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안동호 물에 영향을 받는 퇴적토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동호 퇴적토에서 아연, 비소, 카드뮴 등이 호수바닥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로 나온 겁니다. 특히 카드뮴은 세 지점 모두 4등급, 즉 명백하게 오염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대체 이 카드뮴은 어디에서 온 걸까?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강바닥에서 그냥 갑자기 생겨난 오염물질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낙동강 그 상류 어느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 카드뮴이 오염물질로서 공급되어져 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 자료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의 원인으로 낙동강 상류 어딘가가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아연 제련 공장에서 부산물로 많이 나오는 게 카드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카드뮴이 나올 만한 지금 그럼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아연 제련 공장소에서 카드뮴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물에 중금속이 가라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방금 본 낙동강 안동호 이야기입니다. 낙동강은 영남 지역 1,300만 명의 식수원입니다. 그런 낙동강 상류 호수의 퇴적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매우 나쁜 등급, 즉 심각하게 오염돼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금속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낙동강 중금속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동호와 이어진 낙동강 상류 주변엔 50여 개의 금속 폐광산이 있는데요. 호수의 중금속이 이 폐광산에서 흘러왔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낙동강 최상류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낙동강 최상류 지역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10일 제련소 앞에서 환경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낙동호 하루 1,300만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식수 거기에 이 기업이 할 짓입니까? 이 산화가 초토화된 현장만 보더라도 이 공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오염 행위가 만연되어 왔는지를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맞은편 또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맞서고 있는 사람들, 바로 석포면 주민들입니다. 낙동강으로 영풍 제련소에서 오염이 됐다는 것은 전혀 믿지 마십시오. 2,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합니다. 공기 좋습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고 또 여기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탈덕과 위협하라! 환경단체 물러나라! 석포 제련소의 환경오염 의혹을 놓고 십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풍 석포 제련소. 약
세계 22위 영풍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석포 재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48년째 가동 중인 아연 재련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은 연간 40만 톤,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세계 아연 시장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 재련소 뒤편에 있는 산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한눈에 봐도 헐벗은 산.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확인한 현장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까맣게 말라버린 채 고사된 나무들. 푸르러야 할 소나무 숲은 죽음의 숲이 돼버렸습니다. 아연을 재련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잡기 위해서 물을 분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황산이 생산돼요. 황산이. 그래 그 수증기가 80%가 수증기로 날라오니까 이게 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 신기선 씨가 주목한 곳은 바로 앞 석포 재련소. 나무가 죽은 원인이 재련소 굴뚝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아황산 가스라는 겁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바람 받는 방향의 나무가 먼저 죽어요. 저쪽 편에 저쪽 편으로는 가지가 덜 죽었잖아요. 이쪽 편이 더 죽어. 실제로 이곳 나무 대다수는 재련소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황산 가스가 내려앉아 산성화됐다는 숲. 비에 섞인 유해 물질은 땅속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신 씨는 말합니다. 여기 초생식물이 막 꽉 붙어야 돼요. 그런데 초생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 흙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풀이 살아나야 나무가 살죠. 풀도 못 사는데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재련소 뒤편의 황폐화된 숲은 주변의 산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9월 석포면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던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 그는 이곳의 나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현장 갔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독한 물질이 이게 공급되었길래 식물이 이렇게 선체로 날아가느냐. 한가운데 가면 초토화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변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양이 적은 곳에서는 굵은 가지만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산림의 피해거든요. 당시 현장에서 관찰한 식물들은 마치 황산을 맞은 듯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산속에 어떤 물질이 날아올까? 도저히 없는데 가보니까 재련소가 위치해 있고 재련소에 바람길이더라고. 풍동. 딱 바람길에 위치한 산림이 모두 다가 그냥 괴멸살로 되더라고. 봉화군 석포면의 위성 사진. 재련소 일대만 산림 피해가 집중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민가의 상황은 어떨까?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안 가셨네요. 감자만 심었지. 감자만 여기에? 예, 여기에 감자만 심었지. 가보세요. 그 사람들 막 근데 뭐 평생 일궈온 땅에서 이젠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다는 주민. 사다 먹어요. 계속. 감자를 이제 사다 드세요? 예, 이제 아무 게 다 사다 먹어요. 감자고 나물이고 뭐 다 사 먹어요. 그래 이 감자 이런 상황은 3년 전 수확한 감자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폐기 처분을 한 이후부터 계속됐다고 합니다. 감자도 검사 와가지고 봐가지고 어디 안 좋다 먹지 말라고 한 몇 년 돼요 감자는. 우리는 뭐 최소한 안 갈아 먹어요. 모두 뭐 절대로 상추고 뭐 갈아 먹지 말아 했어. 피해 농가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재련소에서 600m 떨어져 있는 대파밭. 이곳 대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고 봉화군에서 전량 매입해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하다 안 했는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파는 뭐 하고 당구씨 먹고 뭔지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앞으로 팔을 하지 말아요? 원래 그 봉화군에서 뭐 그래 하지 마라 그래가 보상 쪽을 받고 안에 그질로부터 안 했어요. 재련소를 중심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작물이 발견되는 상황. 이곳 땅은 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전문가와 함께 재련소 일대의 표층 토양을 채취해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토양을 채취한 지점은 모두 3곳.
거리별로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 유해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재련소를 중심으로 각각 거리에 차이를 두고 수거한 흙. 과연 이 흙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재련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A지점, 카드뮴, 아연, 납의 검출 수치가 당장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대책 기준을 2배에서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C 지점에서도 대책 기준을 넘어선 수치의 카드뮴과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아연의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는 급성으로는 주로 위장 출혈이나 위 점막 자극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소화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카드뮴 독성을 통해서 심부전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암 발생, 또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련소와 가까운 지점일수록 높게 측정된 토양의 중금속 수치.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금속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인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떨어질 거고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석포 재련소에서 뿜어낸 대기 유해 물질이 마을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것. 우리는 재련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도 주목했습니다. 석포 재련소가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폐수 배출량은 하루 평균 최대 1,600톤. 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강변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재련소 바로 아래쪽에서 붉은색의 물이 발견된 것. 기름기를 띤 물은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공장 내부에서 침출수가 지하수와 같이 이렇게 침출수란 게 그 빠져나오는 물이잖아요, 그죠? 저 공장 내부 부지에서 지금 침출수 형태로 지금 나오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오염 물질의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 우리는 하천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석포 재련소에서 약 500m 떨어진 하류 지점을 탐색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버러지 한 마리 못 살아요. 생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돌. 다슬기도 없고. 이번엔 강 안쪽으로 이동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돌에도 다슬기는 없죠. 이건 아니에요. 예, 없어요. 수중 카메라에도 별다른 생명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다슬기, 이 흙을 파고 사는 조개 뭐 이런 놈들은 씨가 말라버리죠. 완전 멸종돼 버렸어요. 없어요. 재련소 앞 강의 오염 실태는 2016년 4대강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환경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련소 앞 낙동강 퇴적토의 중금속 농도는 4등급, 즉 정화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석포면 일대의 토양과 하천이 모두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황. 그렇다면 중금속이 주민들의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석포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던 의학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먹거리가 오염됐다는 것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재련소 같은 경우는 또 대기 중도 농도가 오염이 됐다고 보면은 숨쉬고 먹는 거, 마시고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배출은 한계가 있어요. 2년 전 재련소 주변 지역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포면 주민 700여 명과 30km 떨어진 무리하면 주민 30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석포면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과 납 농도가 더 높게 나온 것. 특히 납 수치는 약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호흡기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호흡기로 노출되면은 결국에 폐에 침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폐암 유발하는 거,
카드뮴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계속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상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한 20년, 30년 계속 이곳에서 살다 보면. 추정 60분이 의뢰한 실험 결과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들이 검출됐고 특히 제련소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수치는 더욱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제련소 주변의 지질은 금속 광산들 때문에 원래 중금속 분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변 토양 오염의 원인 중 90%는 자연적 기원이고 10%만이 제련소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련소가 원인인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환경부도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국립환경원 조사 결과 밝혀진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수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석포제련소 주변에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련소 측에 가장 강하게 항의해야 할 주민들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영풍그룹과 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와 석포면 주민들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영풍제련소는 낙동강을 물줄기를 오염시키고 이러한 이슈를 국가와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나란히 집회를 연 석포면 주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환경단체들을 석포주민의 총단열로 외부세력 막아내자. 너희들도 생각을 해라. 쓸데없이 떠들지 말고 이 자리에서 철수해 나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너희들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도 좋겠나. 여러분 박수 치세요.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선 현장. 환경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환경단체에 맞서는 걸까? 영풍제련소 조업 정지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오늘 행정심판 청구 날이에요.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또 해야 되고 해서 주민들이 다 이렇게 노조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는 아무래도 다 석포 주민이 거의 2천여 명이 다 하고 무슨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사고였습니다. 이때 낙동강으로 유입된 폐수는 약 70톤. 그런데 당시 제련소가 중장비로 볼을 터뜨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조업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국민권익위는 이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다시 찾은 석포면. 마을에 걸린 현수막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과 항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공장 취재하러 왔는데. 필요 없어요. 예? 왜요? 가라고. 그럼 혹시 공장 때문에 불편한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괜히 주작들 떠는 거야. 같은 것들 여기서 살아봐 지네들이 살아갖고 가면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데 왜 고기도 얼마나 많이 사는데 앞에도 여기? 그럼요. 그러더라고. 자체 지네들이 살아봤어? 사는 사람들이 괜찮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생존권을 니네 마음대로 못하더라 뭐라 하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만약에 공장 문을 닫으면 이 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지. 여기 생존권이야 생존권. 생존권? 생활고가 없잖아. 그러면 그거 저기 없어지면 그러면
요 석포 사람들 다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요. 석포면 주민 2,100여 명 중 4분의 1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 때문에 재련소의 존폐 여부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그게 어떤 나완 그 여기 있는 주민들은 다 건강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젊은 인구들이 봉화군에서 10개면인데 젊은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 아동수도 마찬가지고. 봉화군 경북도에서는 제대 상을 줘야 돼요. 영풍에도 마찬가지고. 환경 기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저희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석포 재련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환경단체는 원각 떠들고 난리를 지으니까 얘들은 액션을 취하는 거고 도에서는 액션을 취하는 거고 기업은 피해를 보고 기업은 피해를 보는 거고 환경단체가 너무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업 정지, 조업 정지로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 조업 정지에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석포 재련소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풍그룹 이강인 대표도 출석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조업정지 처분이 옳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어떻게 불복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거를 지금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여러 산업 관련 산업과 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폐수 방류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영풍. 하지만 사흘 후 영풍그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해 조업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그런데 석포재련소 전 직원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풍은 주민들 생계를 회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해왔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 폐지한다. 그러면 너들은 섭다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너가 먹고 살라 그러는 말이야. 너 나빠도 좋다고 그래라 이거야. 그 시기면 시간을 해야 될까 이래요. 먹고 살라니까 이용하는 거죠. 매번 갈등의 현장엔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영풍은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당신이가 주민이야? 주민이냐고? 주민이에요? 나가보래! 한번 나가게! 내려오지 말해! 내려오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내려오지 말라고! 왜? 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 재련소는 직원들과 주민들을 내세워서 생존권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주민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영풍의 책임을 묻고 영풍에게 적합한 이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마치 시민들과 주민이 대립하는 것처럼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만난 주민들 중 일부는 재련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석포 재련소가 지역 경제 전반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조차 다른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져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석포 재련소 측의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증언했던 전직 노동자는 그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한동안 주민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 이들 대부분은 석포면 주민들입니다. 석포면이 영풍에 의해 움직이는 이른바 영풍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민들 역시 재련소가 내뿜는 유해물질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체내에 중금속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문제의 당사자인 영풍그룹은 뒤로 빠지고 잠재적 피해자인 주민과 환경단체가 이른바 을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48년간 가동 중인 영풍 석포 재련소.
그런데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불과 4년 전인 2014년 국정감사 때부터였습니다. 기나긴 세월, 영풍 석포제련소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아연제련 업체입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풍은 유독 환경을 강조해왔습니다. 에너지 절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영풍은 이제 제조업의 젊은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련소 인근 야산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서포면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한 주민은 제련소에서 이곳 야산에 수십 년 동안 폐기물을 묻어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 여전히 폐기물이 뭐 기름찍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묻어서 묻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폐기물의 존재가 확인된 건 15년 전.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의 땅을 파보니 폐기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검은색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제련소에서만 나오는 노란색 아연 찌꺼기도 보입니다. 당시 폐기물 수거업자를 수소문해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폐기물 관리법이 생기기 전에 거기다가 포크레인 공육자리 갖다가 매립을 한 거죠. 몇천 톤 됐죠, 그거요. 25톤 트럭이 하루에 8대씩 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실은 걸로 기억하는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폐기물을 공장 부지에다가 묻고 이런 걸 보시거나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폐기물 묻는 걸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 부지에다가 폐기물을 물 안으로 묻었다는 걸 보신 적이 있고요. 폐수를 갖다가 버리는 걸 많이 보시고 직접 계속 20년도 네. 회사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풍이 공장 부지에도 폐기물과 폐수를 불법 처리해왔다는 것. 우리는 2014년과 2015년에 봉화군이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 자료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그 결과 자재 보관장 부지에서 아연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251배, 414배나 초과 검출되었고 1, 2 공장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매우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제련소 땅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이 그렇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그 중금속이 씻겨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식수원 낙동강 강물로 들어오는 거고 땅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조사 직후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2차례에 걸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선 눈에 띄는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봉화군청 담당자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명령 내린 양이 한 10만 입방미터 같으면 지금 한 2천 정도는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10만 중에 2천이요? 예예. 건축물 하부 쪽에 거의 대부분 있어서 실제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 석포제련소는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고 그렇습니다. 토양 정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영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익에 비해 제련소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업적인 피해 때문에 토양을 정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아무리 환경을 오염시켜도 정화할 기업도 없습니다. 반성하고 개선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것을 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풍 그룹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자리에서 프리하게 좀 들으시고
조금 더 판단하시고 할 수 있으면 또 그럼 또 저희들이 더 협조해 주기가 또 편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작진만 따로 들으시면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환경 단체를 빼고 제작진만 따로 만나고 싶다는 것. 우리는 영풍 석포재련소 내부로 향했습니다. 먼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장 부지부터 가봤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털어내야 돼. 밑에 걸 해야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철거하고 이 밑에 토양을 털어내야 되니까. 정화 명령을 받은 부지에 대부분 건물이 세워져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재련소 부지 내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인정하는 걸까? 모르겠는데 금연상 밑에까지 토양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이런 거가 95년 이전에는 이런 그 규제나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연 정광들이 일이 들어왔죠. 덮개도 잘 안 한 상태로 이쪽으로 다 다니고 했었으니까. 규제 법규가 없던 과거에 시행된 일일 뿐 이후에는 법을 준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청정기업 기준을 우리가 준수해 왔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는 그전 기준을 또 준수했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공장이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되어 왔던 거죠. 오염물질 배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규정에 맞춰 철저히 관리해왔다는 영풍. 실제로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영풍이 2003년부터 5년간 청색업소로 지정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청색업소로 지정되면 1년에 4번 받아야 하는 정기지도를 한 번만 받아도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풍 재련소를 청색업소로 지정한 경상북도 도청을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과거에는 어떻게 청색업소로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일반상이 적발이 안 됐으니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달에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됐고 2004년 2월달에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초과돼갖고 2013년부터 이제 시설도 노후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발 사례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2002년부터 약 10년 동안 2건에 불과했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석포재련소 전 직원은 과거 적발 건수가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 나온다 이런 거 손을 와서 아무튼 어떤 기계는 서우셔. 그 사람들 검사 나온다 미리 알면 안 돌리는 기라. 나쁜 기계에서 애기 나오는 거 하는 거는 문 딱 봉해버리고 오면 왜 안 돌립니까? 이러면 이게 지금 기계가 노후가 돼가지고 이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안 돌립니다. 원래 평소에 돌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석포재련소와 관리감독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풍그룹 내 임원 및 사회이사 가운데 환경부 출신 관료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것. 이른바 환피아 논란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영표 의원이 환피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당장 폐쇄. 국감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환경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감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한번 제가 국감에서 이 환피아 환경부에서 근무하다가 이 석포재련소에 그 무슨 사회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 제가 알게 됐어요. 홍영표 의원이 폭로한 영풍그룹 임원 및 사회이사들은 환경부 장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 고위직 관료 출신. 심지어 영풍은 홍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켰고 제가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거론하고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또 뭐 제가 어떤 친척을 통해서 저한테 또 영풍 뭐 사장을 좀 만나보라는 등 막 이런 식의 사실 로비가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환경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로비를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풍그룹 6개 계열사의 사회이사들이 과거 어떤 경력을 가진 이들인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석포재련소를 운영하는 주 영풍을 비롯해 영풍그룹 내 사회이사는 총 14명. 그중 관료 출신은 9명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합니다. 국내 30대 그룹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왜 했느냐? 그것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람막이나 외풍막이용으로 사회이사를 영입을 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석포재련소의 단속 건수가 적었던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회이사들의 면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고위직 출신도 많았습니다. 그중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출신과 심지어 석포재련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환경동호회라는 환경부 퇴직 관료 모임에서 현재 석포재련소 사회이사인 장 씨를 찾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으로 영풍의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소 씨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환경동호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소 부회장님이랑 네. 장 부회장님 저희 좀 만나면. 여기 회원분이시긴 한데 예. 거기 강남에 계시는데 영풍인가? 저도 행사 때나 뵙지 여기 예. 사무실에 올 일은 잘 없거든요. 아. 퇴직자분들의 그런 친목 도모랑 계속 이제 현직분들하고 교류를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렵게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 소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구 청장 계실 때 예. 석포재련소가 관리 감독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업 자체가요. 그렇죠. 관할업소지. 예. 예, 관할업소였지 않습니까? 예, 지도 감독 관할업소죠. 예. 청장을 하셨다가 거기에 부사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적절한 처신이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국감에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환피하지. 오히려 우리가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가서 환경 개선 같은 거 하도록 유도해주고 그런데 조언을 해주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뭐 물어오면은 그냥 법령 검토나 해주고 뭐 그런 것만 당시에 했어요. 그냥 그 환경 쪽이 꼭 필요하면은 환경 분야 쪽에 환경을 전공한 사람이 가서 뭐 도와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풍 석포재련소에 이른바 환피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기 각종 신고 시설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말 그대로 환경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환경 현직이나 환경 연구를 하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들이 지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돼서 그게 감독을 받는 게 우리 피감 기관인 피감 시설인데 그게 감독을 해본 분이 와서 코치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 영풍 석포재련소는 새로운 공장 중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연간 80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종 사업장으로 환경법상 낙동강 최상류에 지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영풍이 지자체에 처음 공장 허가를 받을 때는 소규모 4종 사업장으로 냈다가 실제 공장을 지을 땐 1종 사업장으로 불법 증설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14억의 강제 이행금만 물고 최종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환경부 출신 고위 관료들을 사회이사에 앉힌 이유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영풍.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장이 지어지는 4년간 환경 전문가라는 관료 출신 사회이사들은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영풍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그런데 오랜 세월 지금의 석포면과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겪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제련소 굴뚝의 연기가 멈춘 지 29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바로 어제 일처럼 과거를 기억합니다. 당시 장항제련소 사이나 하면 장 어디서 뭐 예산이고 술값이고 뭐되고 다 공짜로 얼마나 예상 줬으니까 장항제련소 돈이 안 나오면 장읍내가 돈이 안 들어갔지. 1936년 일제 감정기에 세워진 장항제련소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장항제련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채소가 콩 같은 거 떨어지면 그런 데가 다 이렇게 펴놨어요. 한번 지나가면 콩 같은 건 다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절단 났어요. 뭐 빨래도 널으면 막 뭐가 붙고 엄청 심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다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1989년 용광로를 폐쇄한 장항제련소.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 징후는 계속됐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식물조차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갔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토양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제련소 반경 4km까지의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그 면적은 무려 200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장항 제련소와 위치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토양 깊숙한 곳까지 오염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 9년이 지난 지금 장항읍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몇 분한테? 제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쪽이 다 정화 대상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쪽이요? 네네. 여의도 면적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현재 제련소 반경 4km 구간은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염도가 심각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제련소 반경 1.5km 이내의 토지는 모두 국가에서 매입했습니다. 비교적 오염이 덜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을 세척한 후 다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염물질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큰密도의 물질에서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제 세척 공정으로 보내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중금속이 안전한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반복되는 작업. 약 3,0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 주도 최대 규모의 토양 정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토양 정화 사업이 일부 완료된 구간에서 또다시 중금속이 검출돼 벼를 폐기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저가저가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폐기 처분하고 복소를 다시 해야겠지요.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마 이건 사들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땅. 장항 제련소가 폐쇄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몸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분물이 죽어가니까 이것이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지, 그럴 때도 그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얼마나 피해를 준다는 걸 모르죠. 그럴 때도 몰랐었죠. 언제부턴가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주민들은 질병의 원인으로 중금속을 의심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련소 반경 4km 이내 300여 명의 주민 대다수의 몸속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골다공증을 일으키거나 신장에 손상을 입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중금속이 들어와서
내 신장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병이 언제 전립선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것이 골다공증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골연화증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런 불안을 안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2008년부터 장항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온 김헌 교수. 그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장항제련소 쪽은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그 역학조사 결과 중에서 이 정도로 높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예, 카드뮴 농도가. 재련소에서 15km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해봐도 장항 지역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수치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뮴 농도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낮춰준다 이런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카드뮴에 의한 것은 완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 성장을 위해 모두가 침묵하는 사이 이곳 장항읍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국가가 운영한 재련소이고요. 당연히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은 무료로 치료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었죠. 이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어떤 기업도 이제는 그 정도의 피해 방지를 하지 아니하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항재련소가 가동됐던 53년 동안 주민과 직원들은 재련소가 축복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련소가 문을 닫은 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주민들은 체내 중금속으로 인한 각종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장항재련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보내버린 장항재련소. 환경단체들은 영풍그룹이 지금이라도 장항재련소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석포재련소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또다시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발생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영업상의 불법 문제 등을 전면 조사하겠다며 석포재련소의 폐쇄나 이전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해법을 찾아나갈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고요. 이정도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든지 안 주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됐어요.